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연일 고전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돈을 빼는 투자자분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돈을 뺐는데 과연 어떤 시장으로 가느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될지 일본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은 중국으로 가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더 자세한 이야기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과 EPS 예상보다 더 잘 나와줬고 지금 주가 자체도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막으로 나가긴 했지만 뭐 잘못된 자막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시간 외에 4%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내용부터 잠시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트럼프 말 때문에 어두웠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그리고 관심이 됐던 것이 사실은 엔비디아 실적이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왜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예.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지 못할까, 변동성이 심할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시청자분이 관심이 높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예. 비교적 오랫동안 중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사실 미국 증시가 고평가돼 있을 때 그때서부터는 이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으로 좀 이전시켜 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시청자분이 관심이 워낙 높으니까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감세 정책이라든가 해서 증시에 도움될 수 있는 얘기가 많았었죠. 근데 EU에 대해서 관세 정책 25% 때리는 이런 문제가 돼서 역시 관세 부담 때문에 다우지수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일한 버팀목인 그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전의 사람과 좀 다소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미국의 주가가 지금 하락 국면에 된 지 3개월입니다. 이게 일시조정입니까? 시청자분께 여쭙겠습니다. 그게 일시조정이냐? 3개월이면은 기간이 길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엔비디아 이 딥시크 충격 이후에 처음으로 발표되죠. 내용은 작년 4분기 되죠. 근데 아시겠습니다는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죠. 누구나 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실적보다도 미래 성장성에 주목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소위 황해 법칙에 부합된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4분기 매출이 지금 예상이 380억 달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5에서 20억 달러로 이렇게 높인다면 최소 390억 달러가 나야 됩니다. 395억 달러.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예상보다 높게 나왔죠. 근데 이게 393억 달러 나왔으니까 사실 황해 법칙의 가장 마지막 선에 예. 또 못 걸린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장내 시장에서도 예상과 달리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고 예. 시간에서도 이렇게 4%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반동성이 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EPS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보다 나오죠. 높게 나오죠. 이건 뭐 당연하겠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주가는 반영하지 않느냐 하면 황해 법칙상 EPS 예상치가 0.85입니다. 여기에 15% 웃돌아야지 시장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EPS가 1 이상 나와야죠. 근데 여기에도 못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0.84가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0.84 나왔으니까 0.89로 89 정도 수정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시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꾸 얘기할 시간에 대해서 왔다 갔다 시간마다 바뀌는 거 가지고 속보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예.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의 최후 버팀목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황해 법칙에 미흡한다는 측면에서 작년에 1분기서부터 올해 4분기까지 이 모습은 지속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딥시크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관련된 속보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자막으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추가적인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으로 다시 전환이 됐고요.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3개월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이걸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아예 하락장 진입일지 우선 미국 증시에서 자금 이탈하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확실하죠.
3개월이 지속됐으니까 사실 발빠른 이렇게 시청자분들은 이미 조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뭐 일시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실 미국 증시에 연연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 미국 증시에 이탈하는 모습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미국 증시가 작년 말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락 국면이 되는 데는 사실은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광인 전략에 그리고 홍수 전략이죠. 예. 예기치 못한 리스크들이 많이 터지죠. 그렇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관세 때렸어. 그다음에 사실 관세 정책 나와. 예. 또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도 뭐 관세 문제를 두고 오락가락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소위 테일 리스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증시의 최대적인 테일 리스크가 나오니까 예. 지금 미국에서 보면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펀더멘탈 무슨 얘기합니까? 아직 뭐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 2개월, 1개월 조금 지났죠. 예. 미국 경제 무슨 경제 성장률이든가 이런 거 지금 따져야 될 때입니까? 그렇죠.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지금 말말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고점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 말들이 리스크가 굉장히 테러 리스크 예기치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가 월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EU에 대해서 관세율 25% 때린 데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어제 EU의 판매량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정책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오프닝 날리지를 통해서 발의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예. 즉흥적이지 않습니까? 어제 EU 판매량 45% 떨어져. 일론 머스크에서 25% 관세. 이게 이제 지금의 즉흥적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증시 입장에서는 someday, sometime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미국 경제가 펀더멘털이 괜찮다 하더라도 고평가 상태에서는 자금을 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3개월 동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를 볼 때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자금들은 트럼프의 공포에 질려 있다. 이런 표현이 심심찮게 나온다를 볼 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한테 현명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M7에서 지금 많이 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M7와 관련된 ETF 상품에서도 지금 자금이 빠지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는 종목뿐만 아니라 상품에서 빤다는 것은 이걸 추세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M7의 종목에서 돈 뺀 곳을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거든요. 예. 그동안 말씀드려왔죠. 지금 중국 증시 좋습니다.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괜찮습니다. 독일도 뭐냐?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이 지금 대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대체 시장으로 중국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데요. 중국 안에서 이 국채 시장 흐름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화정책, 증시정책 관련해서 가장 바로메타가 바로 중국의 국채금리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의 국채금리 중국과 일본을 자금 맞대응하죠. 예. 중국은 이제 고성장 국가니까 국채금리는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일본은 뭐냐? 제로금리 시대니까 국채금리가 가장 낮았죠. 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이 서로 엇갈려 왔었는데요. 예. 작년 말에 사실 30년 국채금리가 중국이 오히려 떨어지고 일본이 높아졌다. 이건 한번 전해드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금리 시장에서는 야, 양국의 경제 발전 단계, 시청자분도 그러시죠? 양국의 경제 발전 단계를 볼 때는 어떻게 이것이 중국이 국채금리가 일본보다 낮아질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충격적인 일이죠.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국제금리 시장에서는 10년 금리도 역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30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됐을 때 예. 10년물만큼은 지금 경제 발전 단계에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하는데 불과 그 이후로부터 3개월 만에 예. 역전당할 분위기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참고지를 따지면 예. 10년물 국채금리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 7%고요.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심합니다. 오늘 한 1.3% 정도, 4% 정도 걸리고 있는데요. 예. 거의 맞물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달 중에 중국과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사실 1.5%로 랑데브 현상이 되지 않느냐. 예. 이게 역사적인 랑데브인데요. 1.5% 사실 이 상황이 되거든요. 그만큼 뭐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정시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금융 완화 정책, 종전과 다른 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금융 완화 정책이 지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성장률이나 이 발전 단계나 봤을 때 양국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되는 겁니까? 네. 국채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에 있어서는 사실 국가 재정 상태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국가 채무가 1, 2위입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는 빼겠습니다. 그럼 예. 펀더멘탈, 소위 경제 성장률과 그렇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가지고 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중국은 경제 발전 단계가 중진국이고 일본은 선진국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작년의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중국이 5%, 그다음에 일본이 0.1%입니다. 중국이 월등히 높아야죠. 그렇죠. CPI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중국이 0.5%고 일본이 3.2%입니다. 이걸 합쳐보겠습니다. 합쳐보면 피셔 공식상 보면 성장률과 물가를 감안한다면 중국의 국채 금리가 여전히 2%포인트 이상은 높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그러면 중국의 금리가 일본의 경제에 접근했을까? 바로 정책 요인이거든요. 테일러 증칙성 보면 경제 성장률 물가 부분에 있어서 보면 바로 정책 반응 계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 보면은 중국의 국채 금리가 일본보다 2% 이상 높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좁혀졌고 역전이 될까? 그러면 정책이죠. 그렇죠. 정책이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헝다 사태 이후에 금융 완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잘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공작대회에서 더 금융 완화의 질적인 측면을 전환점에 있던 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은 작년 4월서부터 사실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에서 지금 긴축 기조로 돌아선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책 요인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정책 요인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양의 대화가 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앞에 대해서 보면 이 내용들은 경제 공작대회 작년 12월에 이렇게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때 내용을 좀 다소 수정해서 보다 더 증시 부양 쪽으로 금융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바로 역전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양회 대회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양회 대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 양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있죠. 예. 중국 증시가 모처럼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M7에 미국이 M7 대응해서 중국과 M7가 되니까 우리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사실 관심이 되는 겁니다. 예. 작년 말에도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렇게 유도했습니다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도 이달 들어서 사실 미국의 빅테크 업종들이 고평가다 하는 그렇죠. 쪽도 이렇게 얘기해서 양에 대한 내용이 벌써부터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은 그렇습니다. 부동산 부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5년 동안 장기간 지속됐죠. 예. 그리고 작년에 목표 성장률 5% 간신히 달성했는데요. 이게 턱걸이 시비가 있었습니다. 통계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경제 공작대에서는 예. 경기 부양 쪽, 금융 완화 쪽에 아주 치밀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 확정하지만 사실 그 내용이 이미 결정했던 작년 말에 경제 공작대의 내용을 통화정책과 재정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중국반 양적 완화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화정책에서는 종전의 기조가 안정인데 자 그때는 적절한 완화. 근데 이 전인대에서는 완화 쪽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종전엔 적극인데 한층 적극입니다. 이건 울트라 적극입니다. 그렇죠. 예리적이죠. 그다음에 위안화 문제에서는 절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안화 절에 오해를 받는 거죠. 예.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증시라든가 경기 부양 측에서는 세 가지 축이 있죠. 세 가지 화살촉이 있는데 하나는 통화 정책은 아직 완화 쪽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의 축인 재정 정책은 적극 부양 쪽으로. 예. 또 하나의 화살촉인 환율 정책은 위안화 약세 쪽으로. 이런 쪽이죠. 예. 그래서 작년 말에 미국판 M7에 대해서 마지막 아직도 일시적 고착이다, 조정이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가 M7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작년 말부터 중국계 대체 시장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M7에 대해서 좀 차익심 실현해달라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세 가지 화살촉이 경기 부양 증시 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제가 부동산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부양책들 사실 시장에 먹히질 않았었죠. 끊임없이 쏟아냈지만 증시 반응은 굉장히 밋밋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확실히 뭔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증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지난 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올해 경제정책의 정책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경제 공작대 중국발 왕적에 대해서 종전의 금융화랑 좀 다르다. 예. 초점이 다르다. 자, 그 이전에는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게 정책적으로 먹히지 않았죠. 왜냐? 그렇죠. 부동산은 뭐냐? 홍다 사태 5년 동안 구조병에 시달려 있죠. 예. 중국의 시진핑 계층들이 아직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결합자와 개발업자에 결탁을 하니까 아무리 증시 쪽으로 이렇게 내지는 경기 부양책 한다 하더라도 먹히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중국이 뭐냐? 국채 금리가 저렇게 1%가 아니라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발상에 전환했던 것이 작년의 경제 공작대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는 금융 완화 정책이 부동산에 초점이 됐던 게 아니라 증시 쪽으로 초점이 돼 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종전의 경기 부양, 증시 부양과 다른 측면의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기업을 중시했죠. 2월 17일 날 민간 기업과 협의회도 있었습니다는 요 뒷장면인데 여기 뒷장면의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예. 기업인들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장면인데요. 자막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시진핑이 친기업 정책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가 국진민태에서 국진민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아마 시청자분이 생소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국유기업은 그동안 뭐냐? 존중하고 민간기업은 퇴거시켰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 전입니다. 그런데 국진민진이라는 것은 국유기업도 부양하고 민간기업도 존중한다는 이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작년부터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랫동안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그러면 산업정책도 보겠습니다. R&D 증액을 통해서 레드테크, 붉은 테크를 집중했습니다. 예. 이 레드테크는 뭐냐? 중국 국기가 저렇게 빨간기입니다. 시진핑이 빨간색을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빗대서 미국의 빅테크에 대비해서 중국판 M7에 해당되는 레드테크, 빨간테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하는 것이 산업정책에 바뀐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자금에 대해서는 자 그동안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든가 유치에 제약되는 게 간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간첩법을 처리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사실 중국에 대해서 오랫동안 부정적이어서 작년 말에 미국의 M7에 대해서 대체 시장으로 한국과 함께 얘기했던 배경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또 하나 얘기한다면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통제권이기 때문에 정책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책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예. 이 네 박자가 정책 타이밍까지 포함해서 해서 중국 증시를 지금 이렇게 시청자분이 오랜만에 눈길을 갈 정도로 이렇게 조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중국의 이 부양책 타이밍이 참 적절했다, 기가 막혔다라는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엔 좀 다른 반응들을 기대해봐도 좋은 겁니까? 네, 정책 타이밍이라는 것은 예. 증시 부양 쪽으로 하니까 사실 대체 관계에 있는 좋았던 증시가 어떤 상황이냐 그러고 봐야죠. 예. 좋았던 증시가 미국 증시가 더 올라간다 하면 중국의 친부양시 정책은 정책 효과가 적은 거죠. 정책 타이밍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미국의 증시가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하면 중국 증시가 대체 시장으로 주목되는 상태에서 친부양 정시 전체하면 정책 타이밍 기가 막힌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작년 말부터 시청자분한테 건의했던 것은 작년에 한번 진단해 드렸습니까? PER과 PBR 지표, 전통적인 주가 평가 지표, PS별표, PDR 지표 전부 미래 잠재가치 고평가돼 있다. 예. 차익 실현을 권고했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정책 타이밍은 그동안 굉장히 옳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는 사실 정책 타이밍도 옳다 보니까 자 세계에서 가장 증시가 저평가 있는 게 어디입니까? 가장 저평가 있는 게 지금 PER로 보면 한국과 중국 증시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 증시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는 중국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의 상해 지수가 금융위기 때 6,200 갔습니다. 지금 올라간다 해도 3,300입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 시장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맞춰줘, 재정정책 맞춰줘, 통화정책 맞춰줘, 정책 타이밍 맞춰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중국 증시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M7 대신에 레드테크에 대한 관심을 더 키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으로 마무리 지어주시죠. 네. 중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시청자분도 현명하신 분이니까 많이 관심을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저주 빅테크 M7이 지금 차이나의 레드테크 M7으로 지금 이전되는 상황인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한테 레드테크라는 얘기가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예. 요거는 자막을 좀 뒤쪽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시간이 24분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좀 빨리빨리 한다 하더라도 좀 요걸 좀 부각시키겠습니다. 예. 레드테크는 뭐냐면 2월 17일 날 시진핑과 민간 기업 간의 첨단 기업 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레드테크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레드테크 기업들의 중심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사실 중국판 M7 종목 그리고 트래픽 10 종목 이 종목들이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는 자막을 가지고 워낙 이 내용들이 좀 관심들이 많은데요. 오늘 시간이 자꾸 잘라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막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마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미국 쪽으로 쏠려가다가 작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통해 차익 실현하는데 증권사들은 수수료 제로 경쟁을 하면서 미국 증시로 몰려가라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중국이 빅테크 업종이 부각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쏠림 현상을 가질 필요는 없고 예. 포트 조정 차원에서 중국의 레드테크 M7이라든가 아니면 트래픽 10 종목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좀 포트 차원에서 주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절대적으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예. 자금 빼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쏠림 현상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은 키우되 지나치게 쏠릴 필요는 없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